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육군, 해군, 그리고 지도부가 괴멸되었으며 그 수치는 충격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테헤란 근처의 비밀 지하 핵시설을 파괴했고 정권의 방대한 석유 인프라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란 군사체제가 이렇게 빨리 무너지면 정권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입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예루살렘 미닛이 이어집니다. JNS TV에서 아주 특별한 예루살렘 미닛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조쉬 헤이슨 JNS 뉴스 특파원입니다. 옆에는 JNS CEO 알렉스 트레이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JNS 미디어에 있습니다. 먼저 이란에 집중해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전쟁 진행 상황을 요약하며 이란 육군과 해군, 지도부가 괴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자 보세요. 그들의 해군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통신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도 사라졌습니다. 두 집단 지도자가 사라져 이제 세 번째 집단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공군도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진 32척의 함선이 모두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대통령은 이란 해군이 완전히 전멸해서 바다 밑에 가라앉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미 7,500발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으며 이는 지난 6월에 투하된 양의 2배에 달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결연합니다. 그는 미국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분명히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도 매우 일관적이었습니다. 피트 헥세스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말로 마음속 깊이 이것이 미국을 위한 절대적으로 올바른 결정이라고,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미국이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지금 이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정책을 조정하고 적응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화력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언급했듯이 공군이 이미 7,500번이나 폭격을 했고 수많은 다양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피트 헥세스가 미국과 이스라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공군이 완벽하게 협력하여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지도부가 첫 번째 목표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의 첫 번째 공격은 알리 하메네이와 그 주변의 40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뭔가가 차기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모임도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임무가 정권 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갖지 못하게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지 못하게 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을 위협할 수 있는 해군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목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을 강하게 지지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이란 사이의 마지막 전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이란 테헤란에서 나온 믿기 힘든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석유 인프라가 공격당하는 장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타격으로 인한 거대한 연기와 불길을 보았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그 시설에는 하메네이가 다른 3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지하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장면이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전체 터널 시스템을 파괴한 걸 보니 정말 지하 시스템 같았고 하마스 터널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메네이는 지도자들과 함께 지하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마스와 이란 모두 지하 터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란의 터널은 지도자뿐 아니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총리는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해야만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란이 그들의 프로그램을 너무 깊은 지하로 강화하고 있어서 이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습으로도 타격을 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또한 레바논에서 하산 나스랄라가 2024년 네타냐후가 유엔에서 연설하기 전날 제거된 것도 보았습니다. 그도 깊은 지하 벙커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란 및 테러 대리 세력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 방공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그 테러 대리 세력은 지하 시설을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하 시설을 테러 지도자들과 무기를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지하 시설을 보면 선과 악의 대조가 이보다 더 뚜렷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해군과 이란 선박 30척 격침, 이란 국제공항 폭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묻는 건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는 것이고 솔직히 저는 그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답은 필요한 만큼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계속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궁금해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한 만큼 오래 걸릴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답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평가에 근거해야 하며 공격 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렇게 설계된 것이 아니고 우리 공군도 몇 달에 걸친 장기 임무를 위해 반드시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수천 마일에 달하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공중급유기 도움으로 상공에서 급유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미국은 50대의 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4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임무를 훨씬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공군이 이 작전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국내가 이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자신의 고려사항, 즉 국내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 모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장기전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오랜 기간 휘말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쟁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일을 처리하는 상황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오래 걸려야 합니다. 이것이 6월 공습 12일간의 이란 핵 인프라와 탄도미사일 인프라에 대한 전쟁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 인프라를 그렇게 강하게 공격함으로써 이란이 눈치를 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더욱 강경해졌음을 보았고 그들은 다음 전투가 있을 것을 깨닫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란에게 다음 전투를 준비할 기회를 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전투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제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제 생각에는 모든 추정에 따르면 몇 주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 더 오래 걸리기보다는 더 짧게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전쟁의 종말로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란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좋아, 우리는 아직 몇 개의 목표가 더 남아있다. 그 목표들을 계속 타격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길 원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려는 이전에 말했듯이 탄도미사일입니다. 만약 앞으로 2주 안에 이스라엘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공격이 멈춘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있고 이 전쟁의 공격적인 부분은 우리 시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미사일이 계속 날아오는 한 우리는 매우 긴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4, 5주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실제로는 더 짧게 끝내고 모두에게 짧았다고 말하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지만 끝냈잖아요. 그는 항상 예산과 일정보다 빨리 끝냈다고 말하길 좋아하죠. 대통령도 여기서 그런 걸 하려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성과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지난 화요일에 테헤란 외곽에서 비밀 지하 핵시설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란이 지난 전쟁 이후 핵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이 시설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시설이 파괴된 거죠. 그리고 당신은 이란의 지도부와 관련해서 미래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주말에 하메네이,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에 이번 전쟁 단계가 끝난 후 이란의 다음 지도자 선출에 관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인 것 같네요.
이스라엘과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이 나라를 이끄는 아야톨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지도자를 선출할 최고위원회에 있는 알리 라라자니 같은 인물이 지도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나 이 정권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만약 정권 교체가 이번 일의 명확한 목표라면, 그리고 첫 번째 공격의 첫날 첫 순간에 알리 하메네이를 타격했다는 사실만 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관여할까요? 당연합니다. 근본주의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들이 다음 표적이 된다는 걸 아시죠? 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목표물 공격을 끝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의 길을 거부하는 누군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의 이란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누군가입니다. 그게 레자 팔라비이든, 보시다시피 이란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인물은 그가 유일합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완전히 편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주 동안 이 쇼에서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이제 상황을 살펴보고 팔라비가 최선의 선택임을 인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위대한 문화로 이란 국민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게 팔라비의 상징이죠. 그는 이 나라가 이슬람 혁명에 의해 장악되기 전 이란 문화의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라비가 좋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어쩌면 이 나라 내부에서 다른 누군가가 권력을 잡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라비가 과연 그 나라 내부에 있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어쩌면 그는 일종의 과도기적 인물,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주로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대통령과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란 내부에서 실제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기술 관료가 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라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평화의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가 그를 완전히 지지한 것 같진 않습니다. 전쟁의 또 다른 측면은 물론 이란이 주변의 거의 모든 이웃 국가들, 즉 이 지역의 다른 아랍 국가들, 아랍에미리트, UAE, 카타르, 쿠웨이트,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나라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 대통령이 이웃 국가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터키도 이웃 국가를 공격한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란이 공격한 이웃 국가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사과드려야 합니다. 일어난 일은 우리 지휘관들과 우리 지도자가 야만적인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영토 보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영웅들은 지휘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발포했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조국을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건 변명처럼 들리네요. 그리고 사실 오늘 아침 이란이 다시 한번 바레인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격 중단이나 사과 발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격 중입니다. 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이 발언을 하면서 이란이 이웃 국가들에게 심지어 사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란의 이번 전쟁 행동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러 번 공격받은 점을 언급했습니다. 알다시피 모두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방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규모 탄도 미사일 공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다른 나라들을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수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공격 대상이 된 나라들 중에서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모두 합치면 이 나라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이란의 보복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아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 말해왔던 것은 이란이 중동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 이전에 이란이 불안정하게 만든 나라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가자지구, 그리고 부차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들은 여러 방향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쿠웨이트를 공격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으며 아랍에미리트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바레인도 공격했습니다. 미사일이 요르단에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방에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 가서 아제르바이잔은 어떻습니까? 이는 이란이 지역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전체 지역의 위협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이나 중동 전역에 배치된 미 해군만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역 전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잘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란 인근의 모든 국가에 공군 기지를 두는 이유는 이란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여러 방향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파제시 길리안이 한 말을 보셨죠? 그는 그 발언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발언들은 분명히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 이후로 두바이와 다른 지역에서 대형 건물이 공격당하는 장면들이 밤새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 공군 기지를 목표로 삼는 동시에 민간 인프라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들은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구 밀집 지역만을 목표로 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집속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탄도미사일이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분리되면 더 이상 군사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속탄은 군사 목표가 아닌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참고로 집속탄 사용은 전쟁 범죄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란이 중동 민간인 거주지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그 집속탄들이 미사일에서 분리되어 민간인 거주 지역에 발사되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이게 1대1 전쟁이나 2대1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중동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상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스리랑카 근처에서 이란 해군 함정을 잠수함으로 격침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기 몇 주 전만 해도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멀지 않은 인도양에서 해군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란 축에 속한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을 돕는 데 관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이란이 얼마나 타격받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지역으로 함선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로 자국의 공군기지를 공격 임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 나라들이 이 일에 어떻게 연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갈등이 최대한 국지적으로 머물기를 바라지만 이란이 이 지역의 다른 모든 나라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을 향해 무언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장의 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더티밤이나 화학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계속될지,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다 써버리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 억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쟁이 확산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국이 개입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이 지역이 이렇게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여러 나라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알렉스, 동시에 미국에서는 불행하게도 쿠웨이트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들을 안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방금 이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란의 드론 공격의 결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했고 저는 아침에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는 에어포스 원에서 그 일에 대해 말했고 기자들은 전쟁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물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의 지상군 파병을 고려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이에 대해 답했습니다. 지상군을 파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말은 그건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좋은 이유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정말로 아주 좋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그들은 완전히 괴멸되어 지상에서 싸울 수 없을 겁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6명의 군인 장례식에 참석했고 또한 에어포스 원에서 지상군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명의 군인이 이란 드론에 의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또한 놀랍게도 쿠웨이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쿠웨이트 상공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세 대의 제 생각에는 FC-5나 FC-6 전투기가 격추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 의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그 전투기들이 왜 표적이 되었는지 어떤 시스템이 정확히 사용되었는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미사일 발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아군오인 사격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전쟁에는 항상 손실이 따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은 전투기나 조종사에서 어떤 손실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탄도미사일에 맞아 희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 사망자 수는 1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2명입니다. 그중 9명은 베이트 셰메시에서 나왔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피소로 가던 2사람이 있었습니다. 102세의 남성 이 대피소로 가는 길에 넘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심장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총 12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지상군이 이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들은 바로는 특수부대가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투가 끝난 후 이란이 그렇게 초토화된 뒤에 이것을 암시했습니다. 일부 시설의 지하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고농축 우라늄 저장고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란이 이 중 일부를 스스로 반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고농축 우라늄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매우 신중하게 꺼내야 합니다. 그것은 기체 형태입니다. 특별한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이 우라늄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알렉스, 지난주 방송이 끝나갈 때쯤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 중 하나가 헤즈볼라가 개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분 뒤였는지 몇 시간 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자살 드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몇 분 전 일입니다. 북부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하이파시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제 말은 지난 48시간 72시간 동안 정말로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도 이제 북부 이스라엘을 향해 거의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전쟁의 첫 며칠 동안 헤즈볼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강제로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건 2025년 초였고 레바논과 맺은 것이었죠. 사실 이스라엘은 공격하는 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헤즈볼라와는 어떤 합의도 없었지만 레바논 군대가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들은 헤즈볼라를 계속 무장 해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군대는 헤즈볼라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킬 입장이 아닙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세력입니다. 우리는 레바논의 대통령 아니면 총리였던 것 같은데 그가 앞으로 헤즈볼라의 모든 군사 활동을 불법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헤즈볼라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 영역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헤즈볼라는 정치 영역에서도 군사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헤즈볼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헤즈볼라가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의 권력과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억제되기를 바랐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 위반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레바논이 전쟁에 참전한 후 이스라엘 방위군 IDF 이 남부 레바논에서 600건 넘는 공격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에 훨씬 더 많은 군사 인프라가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남부 레바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교회에 있는 다히에라고 불리는 곳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헤즈볼라의 거점입니다. 그들은 헤즈볼라 지도부를 겨냥해 작전했습니다. 그들은 헤즈볼라의 미사일 발사 능력에 대응해 작전했지만 헤즈볼라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로켓과 드론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들은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 기지, 즉 로열 에어포스 기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격이 레바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와우.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 전쟁은 이란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게 되고 이란 내부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끝날 수 없습니다. 헤즈볼라와 레바논에도 같은 이야기가 적용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매우 치명적인 테러 대리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야 할 때입니다. 사실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대리 조직 중에서 아마도 가장 강력한 조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어의 머리를 노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헤즈볼라를 상대하려 남부 레바논에 재진입할 수 있음을 알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대리 조직은 후티입니다. 후티는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개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헤즈볼라가 처음엔 개입하지 않다가 나중에 참여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후티가 전투에 개입하는 것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다른 전선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그 지역에서 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두 개의 전장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멘에서 후티 반군과 함께 세 번째 전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다른 테러 대리 조직인 하마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일단 보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더욱 괴멸시키기 위해 또 다른 작전을 펼칠 것이라는 강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더 이상 시아파 초승달 지대 그리고 후티와 하마스까지 합류한 시아파 초승달 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하마스는 수니파이지만요.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불의 고리, 즉 이 전체 불의 고리가 제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스, 제가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들었는데 금요일에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발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공식 확인은 못 들었지만 이스라엘 라디오에서 금요일 아침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스라엘군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에 들어가서 국경에서 그들을 밀어내고 헤즈볼라를 상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가 발생했으며 군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최근에 들은 소식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국경을 따라 있는 군인들을 겨냥한 드론 공격으로 8명의 군인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5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재무장관 베살렐 스모트리치의 아들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2명이 헤즈볼라와 전투 중 이스라엘 북부에서 중간 정도 부상을 입은 걸로 압니다. 맞죠? 저희가 군인들이 부상당한 여러 정황과 사건들을 여러 번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부 레바논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저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모든 정보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총리실과 이스라엘 국방군에서 나오고 있으며 뉴스 기관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바논과 이란 내부의 소식통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맞춰봐야 하며 이란의 피해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앞으로 6개월 더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곳에 오기 전 오늘 아침에 읽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작전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 6일, 6주 또는 6개월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헤즈볼라가 완전히 제거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모든 목표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황을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전쟁의 안개가 있습니다. 분명히나 우리는 일부러 많은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도 미국 측에서도 이란과 헤즈볼라 측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최대한 종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렉스, 방금 소식이 들어왔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와이넷에서 보도한 것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자국의 미사일이 발사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테헤란을 공격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여기서 모든 국가가 이란의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고립된 적은 없었고 이 지역에서 이란을 옹호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란이 중동 전역에 공격을 퍼붓는 것이 긍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분노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란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더 많은 나라들이 왜 개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피트 헤그세스가 각각 가장 강력하고 두 번째로 강력한 공군이라고 부른 두 나라가 동시에 작전 중이라면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 말은 미국은 가장 강력하고 이스라엘은 가장 실전에 단련되고 준비가 잘 된 세계에서 가장 준비된 공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테헤란 상공에서 거의 완벽한 제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공군이 참여해야 합니까? 이게 단지 그들이 자국 국민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한 방법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군오인 사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전투기가 개입하는 건 정말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지 조정이 최고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곳에서는 강대국들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두고 싶으신 거군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를 처리하게 두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명예와 체면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모두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레바논으로 다시 돌아가서 알렉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여러 나라들이 헤즈볼라와 싸우고 이란과 싸우고 있는데 주말 동안 이스라엘이 론 아라드의 유해를 찾으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론 아라드 중령은 이스라엘 공군 항법사로 1986년부터 실종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군 특수부대가 금요일 밤 레바논 영토 깊숙이 침투해 론 아라드의 유해를 찾으려 시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그는 아마도 마지막으로 실종된 이스라엘군 군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원을 돌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든 관심을 자국 군인 한 명을 찾는 데 쏟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수세대 동안 해온 일입니다. 이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밝힌 산자든 죽은 자든 모든 병사를 반드시 집으로 데려온다는 원칙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병사가 있고 그를 집으로 데려와 마무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엘리 코헨의 유해가 시리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샤 바론 코헨이 주연한 넷플릭스 더 스파이의 실제 모델인 유명한 이스라엘 스파이였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한번 볼만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하지만 론 아라드의 유해를 찾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알기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동시에 일부는 죽은 시신 때문에 살아있는 군인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된다며 위험 감수를 반대한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주장 들었어요. 당신도 그렇군요. 하지만 당신도 그걸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다양한 소식들 사이에서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스라엘의 군사태세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당신도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집권 중인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전쟁 초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이 무기를 아껴 써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무기가 바닥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옛날식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가자 지구의 건물들을 하나하나 폭파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는 전투 공병들의 생명도 매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대부분 함정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매우 체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건물마다 소형 무기를 사용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멈추라고 라파에 진입하지 말라고, 처음에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시작하지 말라고, 남부 레바논에서 지상작전을 시작하지 말라고 많은 압력을 가했습니다. 확실히 이 전쟁이 이란을 상대로 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고 이스라엘은 재무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가자 지구와 남부 레바논에서 휴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어 보였다는 점도 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전쟁을 끝내고 있다고 계속 말해왔죠.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는 것에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 태세도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은 우리가 나선다, 전면적으로 나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조치는 없을 겁니다. 반쪽짜리 승리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총리의 오랜 기간 전쟁 중에 말만 했던, 하지만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았던 완전한 승리를 이제는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가 진짜로 나서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이 마침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비행기, 모든 무기, 모든 정보력을 사용해서 이 전쟁에서 완전하고 철저한 승리를 위해 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알렉스, 다음 이야기는 다른 시기였다면 국내 문제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삭 헤르조그, 부지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를 즉시 사면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며칠 동안 국제적인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목요일에도 다시 한번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즉시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를 수치라고 부르고 대통령이 비비에게 5번이나 사면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가 스스로 진행되길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보입니다. 현재 헤르조그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사면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란과 전쟁 중임에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 일에 관여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크네셋에서 연설할 때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면해 주는 게 어때요? 그리고 나서 그는 사면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가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총리가 요청해야 합니다. 총리는 실제로 공식적으로 사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헤르초그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사면을 줄 거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면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대통령은 헤르조그가 네타냐후에게 사면을 주지 않은 것은 수치라고 말하면서 네타냐후가 얼마나 훌륭한 전시 총리였는지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비가 오직 이란과의 전쟁만 걱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압박도 이란과의 싸움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헤르조그가 하는 일이 흥미로운데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은 재판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면에 관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가 실제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책임을 법무장관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총리를 사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야당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야당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헤르초그가 바하르비아라 법무장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기를 점점 더 떨어뜨릴 뿐입니다. 또한 법무장관의 행동도 보셨고 방금 언급하신 법적 전쟁에 대해서도요. 바로 지난주에 법무장관이 돌아서서 총리에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경찰 및 국가안보 인프라 장관에 대해 더 이상 그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형사 고발을 받지 않았으며 그녀는 그의 장관으로서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처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그녀는 그가 해고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총리가 돌아섰고 다른 연정 구성원들도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는 해고됐다. 우리는 더 이상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일에 대해 너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직 법적 절차에서 혐의도 받지 않은 내 장관을 해고하라는 거냐? 알다시피 자신의 장관을 누가 할지 결정하는 것은 총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이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시스템과 정부가 맞서고 있는 것이죠. 헤르초그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헤르초그는 국민의 편입니까?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 편입니까? 아니면 그는 노동당의 전 대표로서 단순히 야당의 일원일 뿐입니까? 저는 헤르초그가 그동안 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며 네타냐후를 사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들은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치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바로 그 재판들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절차와 증거 없이 이런 재판을 진행한 검찰이야말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이 재판에 제출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5년 넘게 재판을 끌었고 300명의 증인을 불러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그저 한바탕 소동만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네타냐후의 이미지만 망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재판이 무효가 되지만 이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헤르초그 대통령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르초그가 나서지 않는 건 수치라고 했습니다. 알렉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더 실망하거나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헤르초그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영국 지도자입니까? 스타머 또는 스페인일 수도 있겠네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머는 윈스턴 처칠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도 영국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 착륙이 더 편했을 텐데 몇 시간 더 비행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머가 윈스턴 처칠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를 올린 것으로 압니다. 그는 영국, 한때 우리의 위대한 동맹국이었고 어쩌면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했던 나라가 마침내 중동의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스타머 총리,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긴 전쟁에 뒤늦게 끼어드는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점잖게 말해도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스타머에 대한 이런 발언들을 보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스타머가 사임할 수 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스타머가 처칠과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영국 내 정치 시스템은 지난 몇 년 동안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메이부터 루이스 트러스, 보리스 존슨, 리시 수낙, 스타머까지 몇 명의 다른 총리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제가 빠뜨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정치 시스템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스타머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영국은 국내에 무슬림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영국의 많은 도시 시장들이 무슬림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 즉 이란을 공격하는 데 관여하게 되면 국내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했고 미국이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알겠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공격적인 작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독일의 메르츠 총리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전체 기자회견 약 40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미국이 이 전쟁을 왜 하는지 미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머츠가 동맹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당신도 그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앙겔라 메르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는 메르켈이 무슬림 이민과 에너지 문제로 자신의 나라에 큰 피해를 줬다고 총리에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두 가지가 핵심 이슈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많은 정책에서 일관성을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와 이민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고려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무장관이 몇 주 전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미국 주요 유대인 단체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무장관 기돈 사르는 앞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될 나라는 인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하루 전, 정말로 전쟁이 시작되기 약 36시간 전에 모디 총리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미르즈가 백악관과 독일을 방문했고 그리고 일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있고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영국은 단 하나의 임무, 즉 이 영국 제국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 국가의 창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창설을 도왔어야 할까요? 영국 위임 통치, 즉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의 위임 통치라는 것은 유대인 국가가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자지구, 골란고원뿐만 아니라 요르단 전체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는 오직 유대인 국가를 위한 것이었고 아랍 국가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영국은 요르단강과 사해에서 유대인 국가의 75%를 잘라내어 하심 왕국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들은 사우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랍인들을 달래려 요르단의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부분을 더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25%의 땅 중에서 그 절반은 연결되지 않은 유대인 국가가 되고 나머지 절반은 연결되지 않은 아랍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임무, 즉 영국 위임 통치라 불렸던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 전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 국가를 위해 마련된 이 땅을 분할한 후 그들의 제국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영국이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영향력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곳이 영국 위임 통치 팔레스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는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렸던 곳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위임 통치였다는 거죠. 네, 맞아요. 1948년, 1967년 이전에도 많은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아랍 국가는 없다,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팔레스타인은 단순히 시리아 전체 지방의 남부 지역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선전을 꼭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클립 하나만 더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그는 영국의 지도부에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의 관계도 끊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부 유럽 국가, 예를 들어 스페인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스콧에게 스페인과의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실제로 우리가 그들의 기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그들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비행기로 들어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 기지를 쓰지 말라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우호적이었습니다. 알렉스, 저런 태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거죠. 저게 항상 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머레이스가 그 기자회견에서 스페인과 영국을 옹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는 그들을 좀 더 옹호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모든 카메라가 돌아가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맞서지는 않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끝까지 승리해야 하며 그걸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이 다른 세계 강대국들과의 외교 정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 정말 좋네요. 알렉스, 시간이 다 됐는데 전쟁 8일째를 맞이하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요? 앞으로 며칠 동안이나 혹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예루살렘 미니들 녹음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예상될까요? 사실 저는 여기 마지막 항목에 대해 생각하는데요. 국방장관 카츠가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와 간밤에 통화하면서 미국 이스라엘 동맹이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는 이 전쟁이 시작된 둘째 날부터 우리가 중동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빠른 전쟁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제가 언급했듯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군사태세와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번 일시중지와 재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력하게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날 때쯤이면 중동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이란에서 다른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정권 말입니다. 그것은 이 광적인 이슬람 정권에 의해 납치당한 이란 국민들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란 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이스라엘 국가와 모든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에도 큰 경제적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알렉스, 우리가 지금 한 45분 정도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해서 불운을 부르고 싶진 않지만요. 불운을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 지역에 사이렌이 울리지 않은 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북쪽에선 여전히 헤즈볼라와 거의 매분 대치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신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 모든 분들께 안전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의 용감한 남녀 장병 모두 앞으로 완전한 안전과 평화 그리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 내내 24시간 우리를 육지, 공중, 바다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힘쓰는 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냅시다. 아론 와갈란터는 오디오를 맡고 있습니다. 유리 스레츠키 방송국장, 프로듀서, 잭 시커먼, 라이언 리프시츠, 에스더 에덴, JNS TV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를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확인하려면 꼭 jns.org를 방문하세요. 예루살렘의 조시 헤스틴, JNS CEO 알렉스 트레이먼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예루살렘 미니스에서 뵙겠습니다.